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 배민푸드 안드로이드 개발팀 강경환입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배달의 민족 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 근래에는 배시시 디자인 시스템 안드로이드 작업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jetpack 컴포즈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경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작년 우아콘에서 제가 jetpack 컴포즈 적용을 시도해 본 경험을 이야기를 했었죠. 작년에 이미 적용을 시도해 보면서 겪었던 문제점이나 jetpack 컴포즈의 특징 같은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내용을 조금 최소화하고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 경험 절반, 그리고 그거를 컴포즈로 만든 경험 절반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발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유튜브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발표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요 장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팀 내에서 학습하면서 러닝 커브를 극복하기, 간단한 화면부터 적용해보기, 아키텍처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자 라는 이런 앞으로의 할 일을 적어봤었는데요. 작년 우아콘으로부터 1년 동안 이제 적었던 투두 리스트를 잘 수행을 했었고, 또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컴포즈를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단방향 아키텍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화면부터 적용을 해본 이야기는 뒤편에서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안드로이드 이벤트 같은 걸 참석을 해봤을 때 제 주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공인된 데이터가 아니라 제 주관적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아직 많은 분들이 컴포즈 도입은 망설이고 있고 해야 하는데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스터디만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러닝 커브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내부적인 과제를 적용하는 과제를 진행을 해보면서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컴포즈 1.0이 릴리즈 되었는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얼마 전에 1.3.0 베타가 올라왔더라고요. 이제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조금씩 도입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진짜 jetpack 컴포즈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민 디자인 시스템 또는 배민 시각 시스템을 줄여서 배시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배민 디자인 시스템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초기에는 디자인 가이드 개념으로 디자인 시스템 협의체가 시작이 되었고 2019년인가 당시에는 아마 초기 디자이너가 몇 분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시절부터 이제 새로운 디자이너가 계속 합류를 시작하면서 지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앱 지면의 일관성이 점점 감소를 하기 시작해서 이런 디자인 가이드 개념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이 또 컴포넌트 단위로 새로운 컴포넌트가 나올 때 좀 표준화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디자인 시스템 2.0이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었고요. 이후로 이제 프로덕트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지면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2021년 6월 정도부터 다시 이것을 흩어져 있는 전사 디자이너들이 이제 모여서 배민 지면 외에도 전사 지면을 대상으로 디자인 컴포넌트 통합 관리를 시작해보자 라는 이제 공통 디자인을 전담하는 디자인 조직을 만들고 클라이언트 개발자 간에도 협의체를 운영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제가 작업했던 디자인 시스템 3.0 TF였습니다. 저희는 이 디자인 시스템 TF가 생기고 나서 가장 의미 있고 공들여서 했던 작업이 바로 이 배시시라는 이름을 짓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밍이 정말 최대의 난제이죠. 내부적으로는 네이밍 공모까지 받아가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 배민 시각 시스템, 줄임말인 이 배시시를 앞으로 이 장표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부르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디자인 시스템은 사실 개발자 입장보다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실 때 각종 컴포넌트를 만드실 거고 그렇다 보면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와 패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의를 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면은 디자인을 할 때 시스템에서 가져와서 바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또 재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컴포넌트지만 1, 2픽셀씩 달라지는 실수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줄어들면서 일관된 UI, UX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없을 때에도 같은 컴포넌트나 비슷한 컴포넌트를 디자인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는 시스템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면별로 디자이너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UI, UX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은 이런 파편화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단일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계속 디자인 시스템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개발자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디자인 시스템이 개발자한테 좋은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은 당연히 디자이너가 같은 컴포넌트로 디자인을 했다면은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해놨다면은 저희는 같은 컴포넌트로 개발되어 있는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로 코드화를 해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중복 작업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시각 규칙들의 모임인 파운데이션,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본 컴포넌트인 코어 컴포넌트, 그리고 이런 규칙들에는 좀 위배되지만 사실 모든 디자인이 시스템에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뭐 특정 프로덕트에서 스페시픽하게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뭐 컴포넌트들의 조합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프로덕트 컴포넌트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을 이제 이 파운데이션과 코어 컴포넌트를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래 예시는 이제 배시시 피그마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온 것인데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에서도 컬러 같은 경우는 사용처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CTA 버튼을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CTA 버튼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트, 그다음에 그 배지와 프라이스가 담겨 있는 민트 또는 뭐 민트 보더 타입,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배시시 피그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이런 디자인 시스템 TF를 하고 배시시를 만들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개의 공통 컴포넌트들로만 만들어둔 디자인 시스템 2.0이 전사 디자인 핏을 맞추기 위해서 배시시인 디자인 시스템 3.0으로 넘어가는 작업인데, 우선 이 배시시를 만든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는 인터페이스의 개선 속도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배포를 해서 프로덕트 혁신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TF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업무 초반에는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 만드는 초반까지만 해도 이거 진짜 나중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의아했던 순간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이 일관된 UI, UX 그리고 공통화됨으로써 프로덕트의 혁신 속도를 빠르게, 개발도 빠르게, 디자인도 빠르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TF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사실 디자인 시스템을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만들었던 디자인 시스템 2.0처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커먼 UI라든지 뭐 커먼 UI 모듈을 따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컴포넌트를 관리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사적으로 흩어져 있는 컴포넌트들이나 디자인 패턴들을 정리하면서 코드화시키고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웹 생산성 개발 도구 TF의 이소정님이 우영 디자인 시스템 배시시를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시는데, 이 배시시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이 발표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안드로이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왜 jetpack 컴포즈로 배시시를 만들었는고 하니, 일단 jetpack 컴포즈의 특징을 보면은 UI와 비즈니스 로직 분기가 굉장히 확실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놓고 그 스테이트에 맞게 UI를 그리기만 하다 보니까 물론 UI 내부 로직은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과는 이제 굉장히 분리가 잘 되고 분리가 된 상태로 UI 컴포넌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UI 내부 로직 같은 경우는 이제 배시시 컴포넌트에 잘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배시시 외부적으로는, 그리고 프로덕트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 컴포넌트 내부 UI 로직을 몰라도 스테이트만 맞게 준다면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재사용성이 뛰어난 컴포넌트 단위로 작성이 가능한 jetpack 컴포즈의 특징 때문에 이 컴포즈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뷰 방식보다는 이제 재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코드도 뷰 방식보다는 작게 나오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줄어들고, 또 기존 뷰 방식과 또 호환성이 좋은 장점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풀리 컴포즈로 앱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기존 뷰에서는 호환성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컴포즈로 만들었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호환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이 뷰 지면에서도 컴포즈 뷰를 사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안드로이드 개발이 있어서 컴포즈가 필수적으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컴포즈를 채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jetpack 컴포즈를 이용해서 BCC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시각규칙 모임인 파운데이션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파운데이션을 정의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고 나중에 컴포넌트를 만드는 시점에서 변경이 되게 되면은 이미 많은 참조가 일어난 이후에 이 수정사항의 범위가 좀 더 넓게 전파되고 여러모로 번거로워질 것 같아서 신경 써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운데이션은 안드로이드 테마 시스템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컬러 시스템이나 아니면 타이포그래피를 정의한다거나 아니면 테마에서 사용할 쉐이프를 미리 정의한다거나 하는 이 브랜딩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안드로이드 테마라는 것이.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안드로이드 테마로 매핑을 해서 만들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jetpack 컴포즈가 머터리얼 디자인 구현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머터리얼 디자인 기반으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컬러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의 머터리얼 디자인 컬러 시스템이 이제 제가 제 위에 이제 있는 사진과 같이 약 12개의 베이스라인 머터리얼 컬러 팔레트를 사용해서 시멘틱 컬러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머리 컬러나 세컨더리 컬러, 백그라운드 서페이스 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몇몇 컬러 팔레트에 컬러를 넣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 나머지 더 필요한 컬러는 이제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jetpack 컴포즈로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게 되면은 아마 샘플 코드에서 라이트 컬러와 다크 컬러 이 두 개의 팔레트를 두고 이 머터리얼 컬러 시스템 팔레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컬러를 정의하는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 안드로이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iOS도 있고 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BCC 파운데이션을 이제 정의를 할 때 머터리얼 디자인 기반으로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뭐 iOS나 다른 플랫폼한테는 이제 강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머터리얼 그 컬러 팔레트 같은 경우는 12개의 컬러 프리셋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모든 컬러를 녹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스텀 그 컬러 테마를 만들어서 직접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위에 예시처럼 프라이머리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프라이머리 소프트 컬러도 있고 뭐 배민 프라이머리 뭐 그냥 프라이머리 컬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컬러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컬러 값을 직접 참조하는 게 아니고 시멘틱 컬러 이름을 정의를 해놓고 매핑을 하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BCC 컬러 스킴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BCC 컬러에 사용되는 이제 이렇게 시멘틱 컬러로 fill BM 프라이머리 민트 50 그리고 세컨더리의 블루 50과 같은 컬러 값을 할당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 기본적인 컬러 팔레트는 참조를 할 수 없도록 프라이빗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테마에 정의되어 있는 시멘틱 컬러로만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 사용을 해야 되게만 이제 정의를 했고요. 또 컨버지션 로컬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로컬 BCC 컬러를 프로바이드해서 테마를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컴포즈에서 머터리얼 테마에서 가져가서 사용되는 항목이 몇몇 가지가 있어서 머터리얼 테마에도 몇몇 개의 컬러를 매핑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만 이제 머터리얼 3가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아직 머터리얼 3는 고려를 하지 않고 BCC 컬러 시스템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겪은 시행착오 하나를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커스텀 jetpack 컴포즈 테마 좋기는 한데 기존 뷰 방식에서 구현되어 있는 컴포넌트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저희가 아직 100% 풀리 컴포즈로 되어 있는 앱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뷰에서도 사용해야 되는 테마를 하나 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뷰 방식으로 이제 만들던 XML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도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두 벌의 테마를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파운데이션 수정도 빈번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벌의 테마로 관리를 하기에는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소스에다가 이제 테마를 한 벌만, 그러니까 기존 뷰 방식 XML에다만 이제 한 벌만 리소스를 정의를 해놓고 컨텍스트를 통해서 참조를 해서 어트리뷰트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개발을 했었습니다. 마치 위에 예제 코드처럼요. 근데 추후에 이제 컴포즈 코드가 점점 더 많아지고 테마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약간 오버헤드도 많아지고 또 앱의 테마 설정을 잘못해서 이제 컴포즈 테마 설정이 꼬여버리거나 아니면 잘못 지정되는 실수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프리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뭐 컬러가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프리뷰에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컴포즈 생산성에 있어서는 뭐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마가 수정될 때 누락 케이스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두 벌로 관리를 하자였는데, 아니, 두 벌로 관리하지 않고 한 벌로 관리하자였는데, 오히려 이런 다른 휴먼 에러나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고 또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시 각각의 테마를 두 벌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컬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다른 것도 있죠. 이제 컬러 말고도 타이포그래피나 쉐이프 같은 것도 있는데 안드로이드 테마에 맞게 잘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는 H1이나 H1에서 H5 이런 식으로 타이포를 정의를 하거나 뭐 폰트 사이즈나 뭐 폰트 라인 하이트 등등을 설정을 해주었고, 뭐 볼드나 레귤러 같은 폰트 웨이트 부분은 이제 테마에 녹이지는 않고 필요한 곳에서 이제 볼드로 사용을 하거나 레귤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또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jetpack 컴포즈에서는 이제 라인 하이트를 코드에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단점으로는 기존의 테마 시스템에서는 가능했지만 뭐 jetpack 컴포즈에서는 뭐 폰트 패딩 제거가 안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도 컴포즈에서는 이제 1.2.0 기준으로 이 폰트 패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폰트 패딩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앱 캡처 화면을 피그마에 옮겨서 이제 좀 담아왔습니다. 하나는 컴포즈 1.1.1에서 이제 폰트 패딩이 적용된 버전과, 그 다음에 컴포즈 1.2.0 베타 1에서 제가 폰트 패딩을 임의로 제거를 한 모습을 가져왔는데, 뭐 빨간 네모, 파란 네모는 이제 피그마와 제 스크린샷을 1대1로 맞추기 위해서 그려둔 거고, 보시면은 이제 폰트 패딩이 켜져 있는 왼쪽 화면에서는 피그마에 정의된 대로 정의한 디자인보다는 미세하게 아래로 약간 내려앉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이제 잘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폰트 패딩이라는 것이 이제 한 줄일 때 다르고 여러 줄일 때 다르고, 뭐 라인 하이트도 한 줄일 때와 여러 줄일 때 뭐 이 폰트 패딩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모든 폰트가 조금씩 아래로 한 1, 2픽셀 정도 내려앉아 있는 현상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폰트 패딩 제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1.0 때부터 1.1 버전까지 사용을 하면서 일부 컴포넌트에는 이 시각 보정을 따로 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폰트 패딩이 무조건 켜져 있는 게 디폴트였고 따로 수정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릴리즈 노트를 보니까 1.2.0 알파 5에는 폰트 패딩이 디폴트로 false가 되었다 라고 해서 급하게 이제 1.2.0 알파 5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폰트 패딩 문제가 이제는 뭐 디폴트로 폴스가 되었으니까 해결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알파 8 이후 버전으로부터 뭐 버전업을 하게 되었을 때 딱 QA에 딱 걸리더라고요. 릴리즈 노트를 살펴보니까 뭐 다시 폰트 패딩이 디폴트 값이 true가 되어 있고, 뭐 이후 베타 1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켜거나 끌 수 있게 API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1.2.0 스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false가 디폴트이긴 하지만 뭐 1.2.0 알파를 선 도입하면서 이게 해결이 될 줄 알았던 문제가 굉장히 잦은 API 변경 사항을 맞으면서 좀 치명적이게 되어 버렸고, 이제 여기서 알파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의 1.2.0 스테이블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API적으로도 이제 폰트 패딩 제거를 아직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포즈에서 그 폰트 패딩을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폰트 패딩 제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플랫폼 스타일 API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쉐이프 같은 경우도 라운디드, 뭐 코너 쉐이프 등을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함으로써 파운데이션을 이제 정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운데이션 정의를 이제 마쳤고, 이제 정말 처음에는 자잘한 수정사항이 많아서 이제 파운데이션 업데이트가 잦았었는데 지금은 잘 정착이 되어서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참조하고 있는 부분을 다 수정을 할 필요 없이 테마의 어떤 할당된 값만 수정을 하면은 해당으로 참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코어 컴포넌트를 요구사항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가장 고려를 했던 부분이 이 디자인 시스템 TF에 속해서 디자인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가 저잖아요. 그래서 저 이외에는 이제 다른 프로덕트를 만들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은 아직 배시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시시 코어 컴포넌트가 정의된 피그마 이제 화면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프로덕트에서 이제 바로 이 배시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딱 이 코어 컴포넌트의 정의를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컴포넌트이고 이제 어떤 컴포넌트의 어떤 컴포넌트 타입인지 뭐 또는 어떤 속성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눈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시시를 만든 이유가 사실 UI 개발에 대한 공수가 줄어드는 건데 이게 오히려 배시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뭐 공수가 더 많이 필요해지거나 뭐 플랫폼별로 이해도가 달라서 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늘어나거나 하다 보면은 이제 공수 비용이 다시 또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이해가 돼야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덕트 디자인 피그마 파일을 보시면은 이 코어 컴포넌트가 사용할 수 있는 속성 프로퍼티 값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코드화되어서 배시시 컴포넌트 코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밍이나 타입 같은 것을 이제 동일하게 가져와서 피그마에 정의되어 있는 값과 동일하게 최대한 맞추고 또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나 웹 플랫폼도 전부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 또 프로덕트 개발자들이 프로퍼티 화면만 보고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칩 컴포넌트의 아이콘 컴포넌트를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배시시 피그마 컴포넌트를 보고 저는 이제 배시시 코드로는 초이스 아이콘 칩 이렇게 그대로 이름을 채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이름과 네이밍을 완전하게 동일하게 맞춘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이 라운드 버튼을 보시면은 뭐 사이즈가 H50, H38 이런 식으로 피그마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뭐 프로퍼티에는 H38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테이트들도 뭐 프로퍼티 값이나 상태를 맞추어 주었고 리소스 네이밍도 디자이너분들이 피그마 파일 내에서 사용하는 리소스 이름과 그 다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있는 리소스 이름을 최대한 맞춰서 다른 리소스를 참조하지 않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시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바 컴포넌트 중에 이제 탑바 코어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탑바 컴포넌트를 보니까 이제 설명을 보니 이제 왼쪽에 아이콘이 하나가 있고 텍스트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버튼 3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 타입은 투명 배경과 흰 배경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컴포넌트 이름을 탑바로 만들어서 컴포넌트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스테이트별로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탑바에는 색상 변경이 필요하니까 뭐 스테이트를 하나 넣어주고 또 타이틀을 받아오고 또 오른쪽 아이콘이나 왼쪽 아이콘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었고요. 또 이 백그라운드 타입 같은 경우는 뭐 화이트와 뭐 트랜스페런트만 쓸 수 있도록 이넘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다른 값을 참조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었고 또 이렇게 스테이트가 넘어오면은 뭐 화이트 타입일 때는 뭐 어떤 백그라운드 컬러나 어떤 컨텐츠 컬러를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배시시 외부로 알리지 않고 배시시 내부에서 미리 배시시 컴포넌트에 정의된 타입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 주었고요. 또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작은 컴포넌트 단위로 쪼개서 구현부를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뭐 왼쪽에 아이콘 부분 그리고 뭐 이 코드는 이제 중간에 있는 텍스트 부분을 구현한 구현부인데요. 또 오른쪽 뭐 아이콘 부분 이렇게 각각의 컴포지블 펑션으로 구현을 하고 이게 세 개가 조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탑바가 구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타이틀 텍스트 컴포지블 펑션을 잠시 살펴보면은 아까 위에서 받아온 타이틀을 그대로 아마 넘겨주게 될 것이고 컨텐츠 컬러도 아까 그 이넘에서 받아온 값을 다시 내부적으로 컬러로 바꿔서 그대로 넘겨주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탑바 펑션 바깥에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컴포즈와 스테이트가 변경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리컴포지션이 일어나서 해당 부분에만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 타이틀이 수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여기 텍스트 타이틀 안쪽에 있는 이 텍스트만 리컴포지블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코드도 마찬가지고 타이포그래피도 배시시 테마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 시스템을 이제 한 번에 싹 컴포넌트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접근성도 당연히 잘 챙겨야 돼야 했는데요. 이제 뷰로 개발을 할 때보다 jetpack 컴포즈의 시멘틱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고
쉬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뷰.자바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레거시가 많이 쌓여있는 뷰다 보니까 간단한 컨텐트 디스크립션을 설정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은데 복잡한 수준의 뭐 API를 다루다 보면은 뭐 번거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깨끗하게 새로 작성된 컴포즈에서는 쉽게 시멘틱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은 컨텐트 디스크립션이 디폴트 파라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 번 더 개발자가 빠뜨리지 않도록 설계가 된 것 같고, 또 이 컨텐트 디스크립션만 잘 정의를 해두어도 굉장히 이제 시한성 보조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멘틱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롤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버튼이나 체크박스, 스위치 이런 식으로 컴패니언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여기서만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제 강제성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롤을 잘 지정을 하게 되면 시한성 보조 앱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컴포넌트가 어떤 컴포넌트의 역할을 하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이런 걸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설정된 시멘틱 설정을 지우고 다시 새로 정의하는 Clear and Set Semantic API 또 이용을 해서 위에 보시는 예제 코드처럼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좀 expand랑 collapse 상태에 따라서 다시 이제 시한성을 정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코어 컴포넌트까지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만들어진 배시시를 프로덕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을 처음에는 이제 컴포즈로 전환을 먼저 시도를 했었습니다. 만들어진 배시시 컴포넌트 중에 empty state나 버튼 같은 것들을 먼저 정의를 해보았고, 프로덕트에서 처음으로 제팩 컴포즈를 적용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022년 5월 정도에 이제 배포가 나갔었고, 이제 작은 부분을 제팩 컴포즈로 선 적용을 해서 배포를 해보고, 이제 발생하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았고요. 또 이때는 제팩 컴포즈 지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컴포즈 뷰만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발생했던 문제는 뷰 지면에서는 이제 컴포즈의 상태 관리가 좀 상태를 좀 관리하던 부분들이 저희가 단방향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번거로웠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도 문제가 사소하게 있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배포에서는 공통 내비게이션 배포를 했었는데, 방금 만들었던 타파 컴포넌트죠. 공통 내비게이션 배포를 했었는데, 이때는 문제의 텍스트 필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1.3.0 베타부터는 이제 해결이 되었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아직 1.2.0 스테이블 버전에는 이제 그 해결된 API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삼성 키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자소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버그가 있는 채로 이제 배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신규 개발 건에 대해서는 제팩 컴포즈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컴포넌트는 배시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서 천천히 컴포즈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시시를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컴포즈를 사용하다 발생한 이슈겠죠. 일단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잘 알려진 문제이기도 하지만 디버그 모드 시에는 UI 성능 저하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UI 성능 저하 이슈 때문에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디버그 모드에서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릴리즈 빌드로 따로 빌드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었는데, 또 이런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이슈들이 이제 뷰 사이즈를 변경하는 경우에 좀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번거롭겠지만 릴리즈 빌드를 해서 따로 체크를 해줘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옆에 보시는 제가 이제 예시도 이제 버그가 발생했던 화면을 영상으로 담은 건데, 되게 사소하지만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폰트 패딩 이슈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앞에 이제 가져왔던 스크린샷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디자인 시안보다 살짝 왼쪽 화면이 아래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게 보기 위해서 릴리즈 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1.2.0 알파 5에서는 include font padding is now turned off by default 라고 돼 있어서 이제 폰트 패딩이 드디어 사라졌구나 라고 하고 이제 1.2.0 알파 5를 신나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게 웬걸 1.2.0 베타 1이 되면서 다시 turned off default include
폰트 패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벨 위치를 정확하게 디자인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들였던 것이 있었어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교훈으로 얻은 거는 알파 버전은 도입을 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었고요. 또 제팩 컴포즈가 과도하게 머터리얼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컴포즈가 워낙 이제 머터리얼 디자인 가이드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구형 코드 매우 얕은 부분에도 나와 있을 수 있지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발견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색지정을 안 해주었을 때는 머터리얼 세계에서 알아서 참조해 가는 것은 약과로 이제 머터리얼 가이드라인을 지킨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발견한 거는 머터리얼 가이드에서 버튼의 최소 사이즈가 48dp는 넘어야 된다. 이래야 좀 접근성적으로 좋다라고 해서 이제 48dp 안쪽으로는 줄어들지 않게 컨텐트 패딩을 0으로 설정해도 머터리얼 맥스 액세시빌리티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타겟 사이즈에 맞춰서 기본값으로 고정이 되어버리는 현상,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8보다 줄어들지 않은 현상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깊숙한 곳에 있는 이제 내부 코드를 다 뒤져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사실 48dp보다 작은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발견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은 이제 다시 코드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1.2.0 스테이블에 있는 버튼 컴포넌트 펑션을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버튼 컴포넌트에는 이제 디폴트 민 사이즈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버튼을 보시면 이 로우가 서페이스로 감싸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페이스 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니멈 터치 타겟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8dp로 강제를 하는 코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소하지만 뷰와 조금 다른 API들이 있어서 이제 컴포즈로 구현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원하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이슈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지면은 이제 컴포즈 베이스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치만 이제 완전 새로 바꾸지 않는 지면은 일부 지면만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XML로 작성된 지면 중에 일부만 컴포즈 뷰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XML 프리뷰에는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제대로 작성된 건지 체크를 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또 이제 뷰와 컴포즈를 믹스를 하게 되면 이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죠. 얼마나 빌드 시간이 늘어나는가, 얼마나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있는데 구글의 공식 입장을 보면 이제 100% 풀리 컴포즈가 되었을 때는 빌드 타임이 짧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새 앱을 100% 풀리 컴포즈로 만드는 거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사실 이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냐면요, 제가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저희 팀에 있는 다른 안드로이드 개발자분이 인텔 맥으로 빌드를 했을 때 이제 저와 나눴던 대화를 캡처를 했는데, 이제 컴포즈 적용 이후에 빌드를 했더니 내가 좀 더 이제 컴퓨터가 터질라 그러고 내가 좀 더 고통을 받고 있다 라는 이슈 아닌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컴포즈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빌드 타임이 어느 정도는 증가를 할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M1 맥북을 사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저는 이제 M1 맥북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분보다는 이제 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빌드 타임이 늘어나긴 하지만 M1 맥북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통받지는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문제의 텍스트 필드 문제입니다. 이제 텍스트 필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직 이 촬영일 기준으로는 스테이블 버전이 이제 1.2.0인데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중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추천 문구 옵션 때문에 이제 타이밍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컴포즈 파운데이션 1.3.0 알파 3부터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까 얻은 교훈이 있잖아요. 알파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교훈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텍스트 필드의 포커스 관련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컴포즈로 작성된 지면에서 입력창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텍스트 필드를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입력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뷰 작성 지명 개편을 이번에 100% 플립 컴포즈로 작성이 되었는데, 뭐 리뷰를 입력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와서 수정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 저만 해도 굉장히 다시 돌아와서 뭐 수정을 하고 뭐 다시 고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중간으로만 돌아오면 바로 자소분리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텍스트 필드는 사용하지 않고 이 텍스트 필드 부분만 안드로이드 뷰로 감싸서 에디 텍스트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컴포즈의 장점이죠. 뭐 뷰 베이스에서 이 컴포즈의 호환성이라거나 아니면 뭐 컴포즈 베이스일 때 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호환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안드로이드 뷰로 감싸서 에디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포즈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이제 제페 컴포즈를 사용을 하면서 또 빠른 개발 속도로 컴포넌트를 이제 상태에 따라서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인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뷰로 작성할 때와 다르게 이제 코드가 매우 짧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는 속도 자체는 굉장히 얼마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디자인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일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비용이 개발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으면 들었지, 그 컴포넌트 개발하는 데 들었던 비용은 굉장히 제트 컴포즈를 사용해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컴포즈가 상속 방식이 아니라 합성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컴포넌트 재사용에 굉장히 용이해서 개발 시간이 더욱더 단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 사실 아직 컴포즈가 불편한 점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제가 사실 뭔가 계속 이슈만 얘기를 하다가 장점 딱 한 장만 이제 던지고 사실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정말 편한 도구는 맞습니다. 당장 도입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추천을 해드릴 만한 도구는 맞는데, 이 훌륭한 도구를 더 잘 사용하고 싶으니까 아쉬운 점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처음부터 이제 스펙 컴포즈가 좋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쉬운 점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앞전에는 제가 이제 그 테마의 리소스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현을 했을 때는 프리뷰를 사용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더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테마를 그렇게 나누게 된 이유기도 하고, 또 테마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테마가 잘못 제정이 되었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리뷰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문제는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잘 사용을 하면은 이제 위에 있는 예시처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긴 합니다. 이 프리뷰라는 것이.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컴포즈의 새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일렉트로닉 L 전기뱀장어 버전이죠. 전기뱀장어 까나리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뱀장어 버전에는 라이브 에딧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 컴포즈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바로바로 프리뷰가 바뀌면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코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코드인데, 이게 사실은 XML 프리뷰에 비하면은 굉장히 현저한 속도로 느리긴 합니다. 사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라이브 에딧 옵션을 끄고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컴포즈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또 이러고 많은 프리뷰를 그려놓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잦은 렌더링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느려지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사실 프리뷰라는 게 어떻게 이제 화면에 그려질지를 미리 이제 보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도 라이트 테마일 때와 다크 테마일 때, 아직 다이나믹 다크 테마가 있지는 않지만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테마일 때와 다크 테마일 때를 한 번에 본다거나, 아니면은 클릭을 했을 때와 클릭이 되지 않았을 때를 한 번에 보기 위한, 이렇게 여러 상태 값을 한 번에 보기 위해서도 프리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지수가 많아지게 되면 프리뷰가 굉장히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좀 많이 코드 수정이 조금만 일어나도 모든 프리뷰를 이제 다시 렌더링 해야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많이 좀 버벅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 이럴 때는 사실 저는 프리뷰를 끄고 이제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1.0부터 이제 개발을 착수해서 더 크게 느낀 점이기도 한데,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이제 기능 대응을 위해서 알파 버전이지만 베타 버전이지만 필요해서 컴포즈 버전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컴포즈 자체에는 이제 코틀린 민 버전이나 아니면 컴파일 타겟 버전이 올라가야 할 때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시시에서 필요한 기능 때문에
컴포즈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이제 메인 배달민족 앱의 앱 프로젝트에 뭐 타겟이나 아니면 뭐 코틀린 버전을 올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라는 뭐 이상한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 뭐 일단 그래서 일단 컴포즈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정말 쓸만한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일단은 팀 내에서도 일단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계신 것 같았어요. 정말 편했다, 직관적이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또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배시시 라이브러리 만들면서 이제 컴포즈에 대한 숙련도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스테이트풀하게 작성이 되지 않다거나 오히려 개발 생산성이 뷰로 작성할 때보다 낮아서 좀 더 느리게 작성이 된다거나 하는 점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러닝 커브가 극복이 되고 나서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생산성이 올라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다시 이 컴포즈로 개발하는 방식에서 XML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편해진 것 같긴 합니다. 또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은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찾아보면은 트위터나 다른 회사의 인터뷰 같은 것을 봤을 때 거기서도 다시 XML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라는 후기들이 있는 표현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익숙해지면은 정말 빨라지는 개발 생산성에 대해서는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안정성을 좀 추구하신다면은 조금씩 도입을 시도를 해보시고, 만약에 새로 만드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앱이라면은 바로 컴포즈를 100% 풀리 컴포즈로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jetpack 컴포즈 고민 말고 디자인 시스템 자체를 만들었던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범용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전술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쓸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사용은 안 하니까 다음에 넣읍시다 라고 하는 문제로 iOS 개발자하고도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앱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에도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 디자인 시스템은 안드로이드나 iOS 웹 이렇게 웹 디자인 이렇게 공통적으로 모든 플랫폼이 똑같이 가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앱과 디자이너끼리 이제 협의가 됐더라도 이제 다시 웹과 디자이너 간에 이제 협의를 하고 오면은 또 거기서 다시 변경사항이 일어나면은 앱에도 다시 변경사항을 적용을 해야 하고 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또 지금은 웹에서만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이제 앱에서 이제 꼭 디자인 시스템으로 정의가 되어야 되나요? 라거나 아니면 아까 프로덕트 컴포넌트와 코어 컴포넌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요 한 군데의 지면에서만 좀 스페시픽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덕트 컴포넌트로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는 지금 여기서만 쓰지만 나중에 좀 법률적으로 쓸 것 같아요. 코어 컴포넌트로 만들어주세요. 라던가 하는 고민사항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TF를 하면서 좀 초기에 발생하는 매몰 비용이긴 한데 초기에 이제 배시시 구축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더 빠르게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좀 전술적으로 이제 제 마음이 기울어 가지고 전술적으로 대응을 좀 많이 했었고 이거는 나중에 만듭시다, 이거는 여기서만 쓰니까 프로덕트 컴포넌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반응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안정적이게 되고 나니까 법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제 스스로도 사실 중립이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거리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스템은 사실 제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을 걸어 버렸더니 나중에는 이 코어 컴포넌트의 사소한 부분을 변경할 건데 이 코어 컴포넌트의 특징은 아니라서 이제 커스텀 할 수 있게 프로덕트 컴포넌트로 이 부분만 바꿔주세요 라고 하거나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사실 개발은 이미 코어 컴포넌트 기준으로 스테이트풀하게 작성이 끝났는데 커스텀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이 부분을 열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열어주기는 할 건데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이제 스테이트풀한 제약들은 건드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돌아서 이제 커스텀을 해야 되는 덫에 걸려버린 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디자인 시스템을 코드화하는 개발자만 고통받으면 되기 때문에 프로덕트 개발자 관점에서 전체적인 팀 관점에서는 UI에 대한 신경을 저만 쓰면 되니까
팀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장표에서도 마지막 장이었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장표인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한 거 외에도 라이브러리 형태로 운영하면서 버전 관리나 깃플로우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자잘한 고민거리도 있었고, 모듈로 두는 게 맞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따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게 맞다, 하는지에 대한 소소한 고민거리들이 많았지만, 이걸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뒤로 하고, 앞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서버와 연동을 해서 디자이너가 직접 파운데이션을 수정을 하면은 BCC를 빌드하는 시점에서 이제 개발자가 업데이트를 직접 치지 않아도 이제 서버에서 값을 받아와서 파운데이션이 업데이트가 되는 최종적으로는 디자이너가 수정 사항을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업데이트를 하는 연동 기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완성된 코어 컴포넌트 작성이라든지 이런 당연한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사실 이제 디자인 시스템 TF 자체는 이제 해체가 되었어요. 이제 목적을 달성하고 해체가 되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한 컴포넌트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리스트의 한 로우라든지 이렇게 좀 MMO에서 좀 디자인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못한 컴포넌트들이 조금 존재가 하는데요. 사실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프로덕트 개발자 관점에서는 UI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확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챙겨서 다 디자인 시스템을 녹여서 좀 더 빠른 생산성 증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컴포즈가 더 배민 앱에 잘 정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민 푸드 안드로이드 개발팀의 강경환이었습니다.